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공감자의 상처 극복과 그림자 통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공감 능력 높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상처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길을 좀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뭐랄까? 명확한 것 같아요. 공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좀 빠지기 쉬운 거 있잖아요. 상처와의 동일시. 아, 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 정체성이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외면했던 그림자들, 뭐 분노나 이기심, 아니면 힘 같은 거요. 네네. 이걸 의식적으로 딱 통합해서 의식적 공감 상태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의식적 공감. 좋은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깊이 느끼긴 하는데 거기에 막 휘둘리지 않고 남을 돕는데 나를 막 갈아넣진 않는 그런 상태요.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그 치유라는 게 아픈 감정을 그냥 없애거나 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덮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섬세한 감수성하고 어쩌면 그동안 좀 외면했을 수도 있는 내 안의 힘 있잖아요. 네네. 이걸 건강하게 합치는 과정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분노나 단호함 같은 거. 그렇죠. 공감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걸 막 누르려고 하시는데 근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그림자를 딱 마주하고 건강하게 통합할 때 진짜 치유랑 성장이 시작되거든요. 우와, 그 그림자라는 말이 오늘 계속 나올 핵심 키워드 같네요. 자료에서도 이 상처에 갇히는 이유? 그러니까 상처 정체성의 뿌리를 보면서 이 그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그 고통의 심리 경제라는 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고통으로 이득을 본다는 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요. 아, 그렇죠. 이게 되게 교묘하고 또 무의식적인 거라서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고통의 심리 경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통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얻는 심리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 이득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내 아픔을 계속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거나 뭐 동정을 얻거나 아니면 좀 특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뭐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견뎌 이러면서 약간 은밀하게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모임 같은 데서는 고통 경험이 있어야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도 있죠. 듣고 보니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가끔 보면 누가 더 힘든가 막 경쟁하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게 되면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치유가 된다는 게 오히려 그동안 내가 누렸던 관심이나 뭐 소속감, 우월감 같은 심리적 자산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치유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약간 심리적 파산처럼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와, 이게 이제 상처 정체성에서 나오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 되게 강력한 이유가 정체성 공포예요. 정체성 공포요? 네, 오랫동안 상처받은 나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딱 놔버리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거나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될 것 같은 그런 실존적인 불안감. 아, 네, 이 고통 빼면 난 뭐지? 이 질문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긴 상처가 그냥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와, 이런 내면의 문제 말고도 우리가 보통 빛이나 긍정만 막 추구하려는 태도 있잖아요. 네네. 자료에서는 이걸 영적 회피라고 하던데 이것도 그림자 통합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감 능력 높은 분들 중에 되게 긍정적이거나 영성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회피는 말 그대로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감정들, 뭐 분노, 질투, 두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걸 직접 딱 마주하고 다루기보다는 그냥 영적인 개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뒤로 숨어버리는 경향이에요. 약간 다 괜찮아, 다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모든 건 빛과 사랑이야. 분노는 낮은 에너지야. 뭐 이런 말로 자기 실제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게 내 안에 그 어두른 부분을 피하는 수단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진짜 통합이랑 치유는 빛이랑 어둠, 긍정적인 면이랑 소위 부정적인 면, 이걸 다 끌어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 느끼기 싫어서 나는 영적으로 더 성숙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실제 감정 노동을 건너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는 억눌려서 막 수동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두려움은 계속 내 삶의 선택지를 막 좁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힘은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분노만 해도 이게 그냥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고 내 진실을 말하게 하는 엄청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와, 분노가 동력이 된다. 네. 이 그림자 안에 숨어 있는 힘이랑 지혜를 발견해서 통합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림자 통합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면서 무력감에 빠지는 대신에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능동적인 삶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림자 통합이 단순히 감정 푸는 걸 넘어서 삶의 주체성을 되찾는 과정이다. 와, 와닿네요. 그럼 이 중요한 그림자 통합,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하려면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뭐 실용적인 도구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표현을 훈련하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내 꿈에 계속 나오는 상징이 뭔지, 아니면 내가 유독 다른 사람한테서 쉽게 발견하고 막 비판하는 모습 있잖아요. 투사라고 하죠. 아, 네. 투사. 네,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저런 점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하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외면하는 내 그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들을 좀 안전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랑 얘기하기,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죠. 네. 특히 중요한 건 건강한 단호함이랑 파괴적인 공격성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랑 남한테 상처 주는 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건강한 단호함과 파괴적 공격성, 이거 구분하는 거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특히 거절 잘 못하고 좀 갈등 피하는 그런 공감자들한테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도구가 바로 의식적인 경계 설정 연습이에요. 이게 어쩌면 공감자들한테 가장 큰 도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을 주는 지점일 수 있어요. 경계 설정 연습. 네. 핵심은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길게 변명하거나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짧고 명료하게 사실만 전달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죄책감 없이. 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미안한데 지금은 좀 어렵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30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야, 생각만 해도 심장이 좀 뛰는데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관계가 좀 어색해질까 봐 그 두려움이 먼저 확 오잖아요. 그 두려움. 네. 그게 바로 경계 설정의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래서 이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상대방이 은근히 죄책감을 막 유발하거나 너밖에 없어. 네가 안 해주면 나 어떡해. 아, 네. 그런 말들. 네, 혹은 대답 대신에 막 침묵으로 불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더 힘들어 이러면서 피해자 경쟁을 유도하는 거. 이런 미묘한 조종 전술 있잖아요. 네네.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해하는데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대응 스크립트를 준비해두는 거예요. 대응 스크립트요? 네.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막 휘말리지 않고 내 에너지랑 주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엔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요.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와, 조종 전술을 알아차리고 대응 스크립트까지 준비한다. 이거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이렇게 경계를 세우고 그림자를 통합하면서 힘에 대한 관점도 다시 봐야 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세 번째는 힘의 재정의와 건설적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이라고 하면 남을 막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거, 이런 부정적인 걸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권력욕 같고
네, 근데 그림자 통합 과정에서는 힘을 좀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힘은 내 진실을 말할 용기, 내 삶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능력,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기여하려는 그런 건강한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리더십이요. 네, 내가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나랑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좀 이로운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야 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 삶의 주체적인 창조자야 혹은 상처를 넘어서 성장하는 전사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정체성 재구성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피해자에서 전사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와, 진짜 강력한 변화네요. 이 모든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뭐랄까 로드맵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여정을 5단계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 아주 딱딱한 순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거쳐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1단계는 의미 없는 고통에서 의미 찾기로의 전환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붙들고 있어서 얻는 숨겨진 이익이 있나? 치유가 왜 두렵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질문하면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고 나는 이 고통 이상의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단계죠. 자기 선언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2단계는 어둠과의 대면, 즉 그림자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일기 같은 걸 쓰면서 내 안의 분노, 시기심, 통제욕 같은 감정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요? 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막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대신에 나는 내 안의 분노 에너지를 경계를 지키고 진실을 말하는 데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단계예요. 와, 내 안의 어두운 면을 기록하고 관찰한다. 이것만으로도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다음 단계는 뭐죠? 3단계는 경계 설정의 실제 연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스크립트 있잖아요. 네. 그걸 실제 관계 안에서 써도는 거예요. 거절도 해보고 조종 신호도 감지해보고 준비한 문장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포기 안 하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관계의 변화까지도 받아들인다.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단계는 회복된 에너지의 목적 있는 사용입니다. 경계 설정을 통해서 내가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이걸 나한테 진짜 의미 있는 활동에 투자하는 단계예요. 오랫동안 미루었던 거 시작하거나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하거나 내 재능을 써서 작게라도 리더십을 발휘해보는 거죠. 뭐 글쓰기나 작은 모임 운영이나 봉사 같은 거요. 에너지를 의미 있는 곳에 쓰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통합된 전사로서의 삶입니다. 이 단계는 꾸준히 실천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이에요. 내면화 과정. 네. 남을 돕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소진되는지, 경계 침범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얼마나 솔직하게 대화하는지 이런 걸 스스로 체크하면서 깊이 느끼지만 침몰하지 않는다. 돕지만 희생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와, 5단계 로드맵을 들으니까 좀 막연했던 과정이 훨씬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혹시 이 과정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나 뭐 잘못된 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영적 회피가 대표적이죠. 네. 감정 작업 건너뛰는 거. 맞아요. 감정 작업을 건너뛰고 바로 막 초월적인 이해로 넘어가려는 유혹, 반드시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다루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함정은 반동적 지배예요. 반동적 지배요? 네. 과거에 내가 피해자였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막 통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역할만 바뀐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때는 비공격적인 단호함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치유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나는 치유됐으니까 너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태도요. 성장은 평생 계속되는 거니까 좀 겸손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나를 지지해주던 그룹이랑 너무 멀어져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외로워지는 거. 네. 그럴 땐 건강한 경계를 지키면서도 서로의 성장을 좀 지지해주는 성장 촉매가 되는 관계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 촉매 관계. 좋은 말이네요.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이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예를 들었나요? 성공 사례로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통해서 절망을 이겨내고 내면의 자유를 찾았던 빅터 프랭클. 아, 빅터 프랭클. 네. 그리고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증오 대신의 용서랑 경계 있는 연민으로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준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을 들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고통을 그냥 개인적인 상처로만 놔두지 않고 더 큰 의미랑 연결해서 통합해낸 분들이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실패 사례는요? 반면에 실패 사례로는 소위 전문적 피해자 유형을 언급해요. 전문적 피해자요? 네, 이분들은 상처를 자기 정체성이자 심지어 생계수단으로 삼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동정을 구하지만 정작 변화나 성장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요. 주변 사람들 에너지를 막 고갈시키고 결국에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죠. 아,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니까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정말 다르게 만드는군요. 극명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일상에서 계속 실천하게 도와주는 체크리스트 질문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매일 자기한테 한번 던져볼 만한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나는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있나? 오, 오늘 내 안에 불편한 감정, 분노나 두려움 같은 걸 잠시라도 알아차리고 느껴주었나? 오늘 나는 내 힘을 비난이나 통제 대신에 정직하게 말하는 데 사용했나? 오늘 누군가를 돕고 나서 내 에너지 수준은 어떤가? 10점 만점에 4점 이하인가? 오늘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는 대화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지는 않았나? 이런 질문들이요. 와, 이런 질문들이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하도록 도와주는 약간 닷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들이네요. 오늘 공감자로서 상처를 넘어서는 여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참고해봤습니다. 상처를 인정은 하되 거기에 나를 가두지는 않는 것. 그렇죠. 내 안에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힘과 지혜를 발견해서 통합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통해서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의식적 공감으로 나아가는 것. 아,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해자에서 통합된 전서료의 여정이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뜁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는 얘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 차원에서 그림자를 통합하고 성장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그림자 통합이 우리 사회나 공동체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어떨까요? 사회 차원이요? 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집단적인 상처나 분노, 두려움, 아니면 권력욕 같은 그런 그림자를 건강하게 인식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방식,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해질까요? 와, 통합된 전사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사회적인 변화의 가능성까지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와, 오늘 이 중요하고도 깊은 주제 저희와 함께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